네, 오늘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4.3 추념식 75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측하라는 역사학자가 예. 역사는 기록이 아니다, 정신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4.3 정신을 어떻게든 네. 간에 뭐 국민 통합이든 미래로 나가든 이런 거 부분, 아픈 기억이 있고 아픈 추억이 있으면 그건 계속해서 정부가 또는 여당이 야당이 함께 해야지만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예. 같이 함께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물론 입장도 있었겠지만은 네. 또 뭐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는 올 거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걸 너무 정치적인 거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네. 뭐 4.3 말고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항쟁 이런 모든 것에 예. 대한 그 정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쟁화 과정 없이 예. 통합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중요한 건 뭐 참석 여부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4.3과 관련해서 제주 4.3 항쟁과 관련해서 또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명쾌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또 필요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 제주도민들도 아픈 상수고 예. 네. 또 우리는 또 극복해야 될 또 갈등이었고 예.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는 통합과 미래를 더 강조해야 되는 자리가 또 대통령의 자리인 것이고 뭐 참석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지율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 네. 4.3을 보는 시각을 우리 유권자의 데이터에서 뽑아낸다면 무이념청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심지어는 중도로도 분류가 되지 않는 무이념청에서는 또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무당청에서도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메시지는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 이런 사안을 두고 정쟁화가 되는 걸 경계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야당 야구장 방문할 시간은 있는데 뭐 제주도 갈 시간은 없느냐.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이게 지지율 회복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간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셨어요? 이제 힐난을 하게 되면은 저는 힐난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반박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대결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제안을 하는 쪽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인데 하필이면 대구에 가서 했느냐 왜 광주에 기아 타이거스의 챔피언 필드에 가서 왜 하지 않았느냐 예. 대전 구장에 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또 뭐 모든 구장을 또 다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결국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더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서문시장, 서문사랑도 중요하겠지만 네. 동문, 북문, 남문이 다 있겠죠. 예.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국민 통합에 더 대통령이 신경 써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제안하는 그것은 야당으로서 마땅히 능히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또 하답할 필요도 있겠죠. 네, 뭐 지지층 결집, 지지율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도 하고요, 또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여론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 주로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김영준 교수도 많이 동의하세요? 있죠. 예? 그 방문을 할 때 예.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서 가면은 나름대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서문시장은 가장 많은 정치인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방문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방문했는데 네. 흥미로운 게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예.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를 제가 보니까 네. 대통령 국정의지도가 36.7%인데 0.7%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구에서 5.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보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가 37.1%로 0.8%포인트 떨어졌는데 네.
대구 경북에서 3.2%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시에 대구 지역에서 TK지에서 떨어졌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뭔가 보수층에서도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물론 이제 대통령이셔서 이거 보고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예. 물론 객관적 해석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뭔가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민심이 뭔가 대구 경북에 좀 이상하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됐고 더 나가서 지금 뭐 이 조사 말고 지난주에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 한국 갤럽 조사는 어땠습니까? 예, 지지율 흐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갤럽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30% 예, 30% 떨어진 것 같던데. 예. 지난주보다 4% 포인트 나옵니다. 예, 예. 좀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블 스코어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부정은 60이고 긍정은 30인데 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35%의 법칙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35% 떨어지고 긍정이 60%를 넘어가면 그건 집권 말기와 같은 현상으로 대통령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동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때 갤럽 조사를 본다면 이제 3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주에 지지율이 어떨까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네, 네. 30% 미만으로 갈지 그러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등된다면 그래도 지지율이 국정 동력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우리 시간을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지율과 관련된 것이 3P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있고 예. 또 정책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인식되기로는 4.3 추념식에 참석을 안 했다. 예. 그러면 보수성이 더 강해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독 장소를 가도 그럼 광주를 안 가고 대전을 안 가고 대구를 갔다. 그것도 프로야구 개막전도 돌직구를 대구 경기장에서 선보였다. 그러면 이걸 두고서 사람들이 보수성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놓치는 것은 또 다른 피인 팔러시, 정책과 또 다른 피인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이제 야당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야당을 좀 만나달라. 그러면 야당도 좀 소통을 하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싶고 네. 쓴소리라 하더라도 국민은 대체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지지층 아주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요.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 지지율 회복에는 또 다른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 지적 때문인지 지금 그 당내 일각에서도 대통령께서 뭐 순천이랑 남해안을 때 그리고 대구까지 가셨기 때문에 제주도도 좀 들리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가셔서 좋았겠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죠. 제가 이제 하나 예, 이 조사 예, 결과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20대만 딱 보고 보면은 긍정 평가가 13%예요. 그리고 부정 평가가 70%인데 예, 예.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지역이라든지요 이념이라는 걸 가지고서 끌어올릴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윤석열 표의 20대가 바라보는 미래 어젠다가 있냐라는 거죠. 네. 그 미래 어젠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책이 되면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1년 내에 20대, 30대 일자리가 2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해서 자꾸만 미래를 향한 어젠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정치권의 모든 이슈는 다 과거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지금 정치적 현안만 가지고 충돌하다 보니까 이 20대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예. 저는 저 정부 여당이 깊이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지금 네.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이에요.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 후쿠시마 수산물 정부가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광우병 괴담이 생각난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오늘.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삭발식도 하고 있고요. 네. 자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표출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지만 네. 국민들은 또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태도 일절 용납 안 하겠다.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오도한다면 절대 앞으로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과의 대화는 없다. 이렇게 좀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때는 정립하더라도 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나중에 협상 능력을 저는 더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여야가 모두 극단적인 지금 수단과 방법으로서 표출할 것이 아니라 이걸 또 김기현 대표는 또 광우병 괴담으로 또 몰고 갈 일은 아닌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더 냉철하게 서로 간의 방법을 우리가 일본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할 말은 예. 근데 하시죠. 중요한 예. 거는요. 굉장히 예. 폭발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한 것보다도 네. 세계 11개국 국가에서 후쿠시마 오염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뭐냐? 음.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플랜 B가 뭐냐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가 갖고 예.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갖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주를 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 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취임식인 오늘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대표, 주요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류의식에서 얼굴을 비출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누구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서해 수호의 날 민주당 지도부는 왜 참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강도 높게 또 장해천 최고위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서해 수호의 날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금 4.3도 마찬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장소와 참석에 집착하는 정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예. 이념에 상관없이 그 행사의 성격에 상관없이 다 참석하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3에 안 가는 이유도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에 안 가는 이유도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인가? 지금 보면은 당 대표이고 현직 대통령인데 네. 다수당의 대표이고 현직 대통령이 별로 마주치는 일이 없어요. 3.1절 행사에서 살짝 스치는 정도. 네. 정말 두 사람이 민생을 위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2시간 정말 격이 없어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몸바쳐 합시다. 왜 이런 격정적인 토론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상생은 없고 적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제안 드린다 그러면 모든 행사에 우리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언론 보도도 계속 도배가 될 수밖에 없고 다 참석해라. 예. 그다음에 서로 대화를 여하튼 의무적으로 30분은 나눠라.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는 워낙 많아서 뭐 다 참석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대화를 나누는 건 언제쯤 선진국이냐 만나요?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많아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뭐 1인당 GNP 수준 얼마를 넘어서서 불물룰이라고 하는 성문화되지 않은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내는 규범이 잘 수립된 나라에는 네.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화 타협이라든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아주 두 가지 민주적 규범이 있었다. 하나는 바로
상호 존중, 그 두 번째가 제도적인 자제,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규범이 실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더 네.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은 정당의 역할도 못하고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요. 갈등, 대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으로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그런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불문율을 만들어서 특히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국민들이 국회를 믿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국회의원도 그 사람들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요? 네. 저는 전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로지 정당만 대표하고 자기네 계파 이익만 대표. 그런 정당, 그런 그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이 갖는 정말 예. 화가 나는 거는 또박또박 한 달에 1,250만 원씩 주고 정당한테 국가보조금씩 주고 화나는 거 아닌가요? 여야 의원들이 임금 올리거나 세비라고 하는데 그럴 세비 때또 올릴 합의를 때는 금방 한 또 목소리 합의를 해요. 냅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금 미국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 네. 민주당은 일본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얘기 안 하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 안보와 관련된 예. 거는 그런 전통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로 하는데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참석하는 게 낫겠죠. 그럼요. 예. 당연히 참석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당 지지율 하락 속에 이 천하람 순천 갑 당협위원장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원래 한결같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설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정광훈 목사 간의 설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예. 그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때 그야말로 아주 완패를 당했잖아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자유민주당이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 단체와 같이 함께 하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30% 진보, 40% 중도, 30% 예. 보수면 네. 왜 30%만 매달리는 것에서는 안 된다. 중도층에 있는 40%를 어떻게 하든 간에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논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이념적으로 또 종교적인 자유는 다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종교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나중에 더 나가서 선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되면은 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빨리 조기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분명한 입장. 다만 이 권리당원을 포함해서 정광훈 목사 지지층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입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 5% 정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전체 5%요? 전체 당원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회의는 참석 안 하고 미국 가가지고서 그 회의 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 자기가 최고위원들 중에서 수석 최고위라는 실은 용어도 없어요. 네, 예. 최고위원 중에서 득표를 제일 많이 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정광훈 혹시 목사님의 지지층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내부 내에서 그냥 논쟁만 하지 말고 예. 같이 한번 다 모여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아. 그러한 대화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더 나가서 김기현 대표 다 보수를 상징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대한민국의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지고 저는 난상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부각이 돼야 되는 인물이 부각되면 그건 이제 지지율에 유리해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뭘 하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또 뽑히게 될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관심, 예. 사무총장이 어떤 공천의 혁신과 당의 좀 개혁적인 사무를 이끌어가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정광훈 목사, 홍준표 시장의 설전이 더 부각되거든요. 예. 네. 이러면 당의 지지율이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예, 예.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통령의 행보, 대통령의 개혁까지 우리가 어느덧 지금 또 잠깐 살짝 놓치고 있거든요. 네.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이었죠. 3대 개혁이요. 근데 느닷없이 블랙핑크가 나오고 레이디 가가가 나온다. 이건 또 대통령 지지율에 그다지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느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기념식 다 같이 참여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두 분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